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기업들의 10년 중국 투자 금지 조항과 관련해 설비 개선이나 5% 내 증설은 가능하다는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가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사실상의 유예 조치로 해석됩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폭인 18.61% 떨어지면서 지난 2021년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 등 관련 세금 역시 크게 내려가 부동산세 정상화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며 진화에 나섰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실, 부처 간 메시지가 모두 엇갈리는 초유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조율 기능에 부실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추진 동력마저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이 코스닥 중소형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지난달 코스피를 추월한 이후 이제 12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기업들의 10년간 중국 투자 금지 조항과 관련해 공장 유지에 필요한 기술 투자는 허용한다는 한층 완화된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생산 능력 확대에는 제한을 뒀지만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가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사실상의 유예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초과 이익 환수나 영업기밀 침해 우려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공장을 더 짓지는 못하지만 기술 투자는 허용한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가드레일 세부 규정의 핵심 내용입니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기존 생산 능력의 5% 이상,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확장하지 못하지만 기술 투자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운영 중인 중국 현지 공장들이 D램에서는 18나노 이하 제품을, 낸드 플래시에선 128단 이상을 주력으로 한다는 점에서 첨단 반도체 5% 이상 제한에 해당됩니다. 기술 투자로 인한 미세 공정으로 웨이퍼 하나에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어 일부 생산 능력 확장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미국 보조금을 받으면 일부 기술 투자만 가능해질 뿐 10년간 중국의 공장을 새로 짓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세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단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를 유지라도 할 수 있어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첨단 반도체 보조금 신청에 대해 삼성전자 내부에선 낙관적인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미국 반도체 보조금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기술과 혁신이 미국의 적대국들에게 이용되는 것을 막는 가드레일, 즉 안전장치만 완화됐을 뿐 초과이익 환수나 미국 국방부 생산시설 접근권 우대처럼 기업의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초과 건설 비용만 10조 원까지 불어난 삼성전자로선 수조 원대 직접 보조금이 필요해 더욱 난감한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올해 말을 완공 목표로 미국 테일러시에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역시 1년 유예됐지만 여전히 국내 기업들의 중국 투자 제약 요소입니다. 반도체 보조금 리스크가 산적한 가운데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담당하는 상무부 실무진은 내일 서울을 방문합니다. 정부는 가드레일 등 보조금 지급 요건과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관해 우리 기업들 입장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인 18.6% 하락하면서 2년 전인 2021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도 줄면서 징벌적 성격이 강했던 부동산세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폭은 2005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폭입니다. 전년도 상승분을 되돌리고도 남았습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진 데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도 낮추면서 더 떨어졌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정부의 부동산세 정상화 방침과 맞물려 올해 부과될 보유세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그리고 국정 과제에서도 국민들의 보유 부담이 비정상적으로 과중하기 때문에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공약으로 한박했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다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400만 원 넘게 세금을 냈지만 올해는 280만 원으로 작년보다 30% 넘게 줄어듭니다. 30억 원의 고가 아파트 역시 작년 1279만 원에서 올해 960만 원으로 부담을 덮니다. 1주택자의 경우 사실상 모든 집값 구간에서 20에서 30% 수준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계산입니다. 실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다주택자의 세금 감면 폭도 최대 70%까지 달하는 것으로 계산돼 부자 감세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오늘 밤 나올 미국 FOMC 결과를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 나왔습니다. 옐런의 발언 때문인가요? 우리 시장 좀 간만에 살아나는 분위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최근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줬던 미국발 금융 리스크가 좀 해소될 조짐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도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1% 넘게 올랐는데요. 다만 이 매매 동향을 보면 여전히 이 3월 FOMC에 대한 경계감이 깔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 리스크와 달러 강세에 최근 이 국내 증시를 빠져나갔던 외국인이 이 3거래일 만에 다시 순매수세로 돌아섰지만 이 거래량 자체는 좀 제한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이 3월 FOMC 결과 발표 이 디데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3시경에 발표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는 이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이러한 전망이 반영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일 대비 3.5원 내린 1,307원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비교적 안전한 채권, 특히 장기 채권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미국발 금융 리스크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 완화된 것은 맞지만 아직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채권, 그중에서도 이 장기채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장기채 3배 레버리지 ETF인 이 TMF, 투자들 사이에서는 틈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최근 한 달간 1,375억 원이 유입되면서 서학개미 순매수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30년물 ETF에도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FOMC에서 25bp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준의 피벗 기대감이 커진 점이 이런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장기채는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으로 보통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연준의 긴축 완화 결정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달러보다 원화 장기채가 유망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구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는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일 거라고 봐서 투자자분들께 사실 원화 강세까지 감안하면 미국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좋은 투자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새벽 FOMC 결과와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미국의 3월 물가지표에 따라서 채권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장기채의 중장기 전망이 밝기 때문에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은행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젯밤 제닛 옐런 장관이 은행 위기가 생기면 돈으로 막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분위기가 좀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도 이 땡큐 앨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제닛 앨런 미 재무장관의 이 말 한마디에 이 최근에 무너졌었던 은행주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인데요. 간밤 옐런 장관은 은행 위기가 악화될 경우 예금에 대한 추가 보증을 제공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소형 금융사가 예금 인출 사태를 겪는다면 앞서 파산한 은행과 유사한 조치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에 간밤 미국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고 오늘 국내 금융주도 나란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 금융주의 상승폭이 이 미국 금융주에 비해서 좀 제한됐던 그 이유는 간밤 급등했던 이 미국의 금융주들이 이 시간의 거래에서 너무 급히 올랐던 탓인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이 상승폭이 좀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좀 반도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도 많고 타이도 많았던 K칩스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반도체 주가는 좀 어땠습니까? 양호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끌어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최근 좀 주춤했던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업종이 이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이 투자 세제 지원을 높이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이 K-칩스법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K-칩스법은 오는 30일 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K-칩스법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할 때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과 이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8%에서 15%,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확대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것은 이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이 4종인데 이번 이 개정안을 통해서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이 2종이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네. K-칩스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시설에 투자할 때 전부 다 2배 높은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최근 에코프로 그룹주의 이 검찰 압수수색 소식에 뒤숭숭했던 2차 전지주도 이 K-칩스법 통과 소식에 수혜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전날 보합권에 마감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 그리고 3%대 강세를 보였고 에코프로 그룹주와 LNF, 2차 전지 관련주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네, FMC 앞두고 전 세계가 또 숨죽이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예측도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오민지 기자와 또 마지막까지 월가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 기자, 과연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일단 복잡해진 연준의 셈법만큼이나 이 월가의 전망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월가의 목소리가 모이는 것은요. 이번 1년의 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연준이 자신 있게 매파 목소리를 내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예. 굳이 좀 중론을 꼽아보자면 25bp를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25bp 인상을 전망하는 전문가가 89.3%, 10명 중 9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리안즈 투자관리에서는 연준이 25bp를 인상하지 않고 만약에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면 시장이 모르는 것을 연준이 알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연준이 과도한 대응을 하는 것이고 이 경제나 금융 상황이 시장의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오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매파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내용인 거네요. 네, 연준이 지금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 추세 말고도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확인하고 싶어 했는데요. 예. 이번 은행 붕괴 사태들이 바로 그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됐다라는 겁니다. 월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코멘트 함께 들어보시죠. We definitely believe the tone from the Fed on Wednesday is going to be more dovish. Whether the actual move is 25 basis points or 0 or even 50. Now, the reality is that the banking situation is actually disinflationary, as banks are going to be responding to this by loaning less and being a little bit more conservative. 이 시장의 유동성이 지나치게 공급되면서 생긴 문제가 바로 이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은행들이 이제는 유동성의 수도꼭지를 잠그면서 완화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은행들이 앞으로 대출을 더 조이게 되면 연준이 굳이 긴축을 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긴축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예. KPM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은행권 대출 축소로 금융 환경이 빡빡해진 것만으로도 1.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이 굳이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긴축을 하게 된다 이런 분석인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일부지만 금리 동결에 대한 네. 의견도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사실 동결보다는 베이비 스텝에 더 무게를 두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 연준과 앞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 재무부에서 대응에 나서면서 이 시장의 위기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 이런 시각 때문입니다. 연준이 지난 19일에 캐나다, 영국, 일본, 스위스, 유럽 등의 중앙은행과 달러 스와프를 확대를 했죠. 예. 그러면서 유동성 문제에 대응을 시작한 건데요. 미국 재무부에서도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내놨죠. 문제가 터졌던 SVB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에만 적용되는 모든 예금에 대한 보호 조치, 이 조치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이렇게 수습에 나서면서 CPI 지수가
일단은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보다는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게라도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이 옳겠다. 이런 의견으로 옮겨온 겁니다.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을 비롯해서 다수의 경제학자들은요, 연준이 금융 불안을 이유로 해서 금리 인상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게이픈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추가 긴축이 타당하고 연준이 금리 인상과 동시에 금융 안정을 위한 다른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월가 의견 조갑을 해봤는데 일단 25bp 인상을 가장 또 유력하게 예측하는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디까지나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FOMC에서 역시나 좀 최종 금리에 대해서 좀 확인하려는 시선들이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발표에서 점도표상의 최종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파월의 발언의 수위는 어떨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예. 작년 12월 당시에는 점도표상 최종 금리 전망치의 중간값이 5.1%였습니다. 이 값이 이번에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따라서 증시 리액션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번 발표에서 연준이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이면 증시에는 확실히 상승 촉매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매파적인 정책을 내놓되 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든지 비둘기적인 정책을 하되 매파적인 발언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시장의 과민 반응을 제어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정말 복잡합니다. 투자 전략 세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월가에서는 투자 관련해서 어떤 조언이 나올까요? 우선 JP모간에서는 1분기가 증시의 고점일 것으로 보고요.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을 조언했습니다. 이 은행권의 위기는 일단락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신용 여건이 경색하면서 경기가 둔화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 그러면서 가치주의 비중은 축소를 하고 경기 방어주의 경우는 좀 확대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캐시우드도요, 경기 순환주는 피하라고 조언했고요. 투자은행인 스티펠도 경기와 무관한 제약주가 좋다 이렇게 봤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요, 은행을 떠난 이 자금들이 원자재 시장, 그중에서도 요즘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슈퍼사이클을 맞았죠. 이 구리에 몰릴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의 재임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번 연준의 결정 잘 살피셔서 기민하게 시장에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이 코스닥의 성장성 높은 중소형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0% 넘게 올라 코스피는 물론 나스닥 상승률도 압도하고 있는데 돈이 몰리면서 거래 대금도 치솟고 있습니다. 먼저 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20%에 육박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 유가증권 시장은 물론 미국의 나스닥 등의 지수 상승률을 크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 4조 3천억 원 수준이던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은 최근 14조 4천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개인 중심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4,60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견조한 흐름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번번이 상승장에서 소외당했던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실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92.9%입니다. 주로 2차 전지와 로봇주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7,2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에코프로는 연초 이후 300%에 달하는 수익률을 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산 에코프로-BM 역시도 수익률이 120%에 달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700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 현재 주가는 올해 초 대비 250%를 웃돌고 있습니다. 글로벌 긴축 강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대형주의 부진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특히 성장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2차 전지와 로봇,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테마에 대한 높은 밸류에이션 정당화가 코스닥 시장 선전의 배경으로 증권가에선 분석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기본적으로 계속 갖고 가야 되는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인 거는 당연한데, 어떤 주도 섹터나 업종이 세상을 바꾸어서 왔다라는 거는 명확하죠. 지금의 2차 전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다만 그 안에서 과도하게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실적 시즌이나 아니면 이후에 실제 이제 매출이 발생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밸류에이션을 좀 감내해야 되는 구간이 있을 수 있고, 이유 있는 코스닥 시장의 선전이지만 특정 종목, 업종에 대한 쏠림이 심화되는 대목은 경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증권부 유주환 기자와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올해 들어 이 코스피와 코스닥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네. 구체적인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연초 이후에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또 심지어는 나스닥을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일 수 있었던 배경을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좀 추려봤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좀 기대가 되고요. 또 여기에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긴축 속도의 완화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곧 성장주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이 된 상황이고요.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 크레딧 스위스 등 금융 불안으로 인해 유가증권 시장에서 좀 자금이 이탈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반사 효과가 좀 코스닥 시장으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인공지능 AI, 또 2차 전지 같은 좀 확실하게 주도주가 존재했다는 점이 코스닥 강세의 배경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의 코스피 대비 가장 큰 특징이 대외 환경에 직접 노출된 코스피와는 달리 좀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는 시장이라는 점과 또 미래 먹거리를 선도하는 성장주 위주의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에코프로, 삼형제 등 2차 전지, 또 로봇 같은 확실한 주도주를 중심으로 시장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약 3개월 만에 무려 4배나 되는 수익률을 가져다 준 종목까지 탄생을 했습니다. 또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수급적인 측면 역시 좀 개인의 힘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 연초 이후에 무려 3조 원, 또 이달 들어서도 2조 4천억 원, 또 매수 강도를 높인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드러났고요. 이 덕분에 지난 14일의 경우 하루 거래 대금이 무려 14조 원을 기록하면서 몸집에서 엄청 큰 차이를 보이는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을 2배 가까이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워낙 또 변동성이 높은 장세다 보니까 걱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럼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배경이 지속될 것이냐 여부를 좀 살펴보면 전망도 조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은행권 리스크 같은 게 이제 코스피 시장에는 비우호적인 환경인데요. 당장 해소되기는 조금 쉬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곧 이 같은 점이 성장주의 우호적인 환경이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증권업계에 좀 배경이 되고 있고요. 또한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나 산업으로 주도권이 옮겨가면서 상승세를 이끄는 이른바 순환매적 양상이 보이는 것도 좀 당분간 시장 강세를 점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자, 각 월별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같은 점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월에는 오픈 AI가 챗 GPT를 선보이면서 그야말로 AI 돌풍이 시작이 됐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2월 들어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에코프로가 좀 상위 종목으로 들어왔고요.
또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AI 같은 헬스케어 종목들도 진입을 했습니다. 또 이달 들어서도 아스타, 자이글 같은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받아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들어서는 지난주까지 좀 다소 조정을 받았던 에코프로, 삼형제 등 좀 2차 전지가 재차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그 다음 테마, 또 그 다음 테마를 찾는 움직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고요. 또 순환매적인 상승으로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증권업계의 시각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올해 코스닥 강세를 이끈 1등 공시는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들일 겁니다. 최근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좀 반등이 가능할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연초 이후에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던 배경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그 시행에 따른 수혜 기대감과 더불어서 유럽판 IRA라고 불리는 핵심 원자재법 CRMA 제정을 앞두고 이제 기대감이 2차 전지 강세를 뒷받침해왔는데 지난주 14일에 공개된 초안에는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 같은 게 이제 실망감으로 이어지면서 주가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고요. 향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공통적으로는 당장에는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시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인터뷰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 종결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금리에 먼저 반영이 되면서 성장주가 조금 더 좋은 환경일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2차 전지나 로봇 섹터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나 로봇은 분명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어서 분명히 조정이라는 시기를 좀 겪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은 되고요. 뒤이어서 좀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리서치 센터장들의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자면은 윤성모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의 경우에는 일부 테마주의 경우에 과열 해소가 필요하지만 급격한 조정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봤고요.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조정이 오더라도 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해서 좀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이경수 메리츠증권 센터장과 또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의 경우에는 이 조정의 폭과 시간이 다소 깊고 길 수 있다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당분간은 종목 위주 장세가 계속될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 일부 뭐 급등한 테마주 관련해서는 과열될 부분이 좀 해소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코스닥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각 전문가들이 좀 유망하게 보는 섹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일단은 이구동성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골라 잡아야 된다고 조언을 합니다. 실적이 나와야 주가 상승의 근거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윤성모 삼성증권 센터장의 경우에는 로봇을 가장 유망한 섹터로 골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삼성 같은 대기업의 지분 투자, 또 중장기적으로는 테슬라의 양산 로봇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꼽았고요. 이외에 인공지능, AI, 게임, 엔터, 소부장 등 여러 가지 테마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의 경우에는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요국들이 공통적으로 향후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인데다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유망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와 IT,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까지 주가 조정을 많이 거쳤고 또 향후 시간이 지나면은 업황이 반등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면서 유망 섹터로 손꼽았습니다. 이런 유망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수급적인 면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 상황을 보면은 상승에 베팅하는 만큼 또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금 역시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일례로 에코프로를 예를 들자면은 이달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 순매도를 보였는데 이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달 들어서만 약 1조 3,500억 원어치 이제 주식을 순매수했는데 우리 공매도 대기자금이라고 불리는 이제 대차장고 수량을 보면은 무려 229만 주, 또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뭐 대차장고가 많을 때 계속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쇼커버링 물량 나오면서 뭐 주가를 더 올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주가 하락 시에는 하락세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제약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상승폭은 제한적이면서도 이제 변동성은 좀 높은 시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코스닥 투자자들이 좀 지켜봐야 할 변수가 있다면. 네, 앞서서도 코스닥 시장의 특징 자체가 뭐 금리나 환율 같은 매크로 시장에 대해서는 코스피보다는 덜 민감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의 본질상 현재 즉 금융 불안이 좀 체계적 리스크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반드시 좀 지켜봐야 할 요소입니다. 만약에 뭐 그러지 않기를 모두가 바라겠지만은 좀 시스템 리스크가 생겨난다면은 개별 종목이나 테마가 지속적으로 가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각 산업별 또 기업별 측면에서도 봐야 할 변수로는 각 산업마다 또 테마마다 기술적인 변곡점 또 상용화 시점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좀 너무 빠르게 투자를 해서 실적이 뭐 나와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높은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 The Flex crossover is one of the most anticipated launches this year. The handling performance of the sedans combined with the freedom and practicality of the SUVs.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대통령과 대통령실, 부처까지 연일 시끄럽습니다. 애초에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던 탓도 있지만 대통령실 내에서도 정리된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정책 조율 기능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추진 동력마저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 임동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이 윤석열 정부의 이 근로시간 개편안이 계속 좀 갈팡질팡합니다. 네. 현재 이 시간은 정확히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네, 지난 6일이었죠. 고용부가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한 주의 연장 근로를 포함해서 최대 52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한데요. 주 단위로 묶여있는 근로시간 제한을 월, 분기, 반기 또 최대 연 단위로 칸막이를 열어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 6일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여론이 부정적이었죠. 장시간 근로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14일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근로자들, 특히 MZ세대들의 의견을 들어 법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수습되지 않자 16일엔 안상훈 사회수석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적절한 상한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대통령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또 20일 여기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주 60시간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개인적 생각이며 60시간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혼란을 주었는데 바로 다음 날 어제였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질타를 했을 정도로 사실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의 취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큽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뭡니까? 정부의 개편안은 현재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인데 이것을 평균 52시간으로 바꿨을 뿐 이 근로시간의 최대 총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가 커지면 연 최대 30%까지 연장 근로의 상한선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말을 했고 이 부분이 특히 부각된 것이죠. 여기에 대통령실에서만 명확한 설명과 의견 일치 없이 14일 이후 연달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 이 소통 부재를 시인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결국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정책 조율과 홍보 실패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야당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 간 엇박자를 질타하고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만든 건 결국 대통령실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 것도 무리가 아닌 상황입니다. 의견을 듣겠다, 보완하겠다고 열린 태도를 보였지만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 저녁까지 이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을 여론조사 방식이나 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실제로 달라진 근로시간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 국민들일 텐데요. 국민들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이민재 기자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일주일 최대 69시간, 64시간과 60시간.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사이에 여러 번 바뀌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에 직장인들은 혼란스럽습니다. MZ세대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워라밸, 주 69시간제가 나온 거는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느낍니다. 지금도 뭐 52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그게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제도를 결정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걸 이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입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하자 고용노동부는 MZ세대인 2030 청년들과 4차례 연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새로 고침 노동자협회 등을 통해 의견 교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하여 현장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짜 야근, 임금 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실노동시간을 줄이고 하지만 아직까지 반응은 싸늘합니다. 특히 최대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대신에 안식월, 장기휴가 등 쉴 때 쉬게 해준다는 대안에 대해 실제 직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52시간 안에서도 자유롭게 연월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연월차를 사용을 못하고 있고 연월차 수당도 안 주고 있고 그다음에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여론을 최대한 반영해 개편안을 다듬을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고 왔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렇게 갈피를 못 잡다 보니까 경영계는 물론이고 개별 기업들까지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요. 네, 이 기존에는 주 52시간이 최대지만 노사 합의로 탄력 근로제를 적용하면 특정한 주에는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예. 따라서 69시간으로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또 기업들에게 긍정적이었습니다. 또 신제품 출시, 대규모 세일 행사 등 특정 기간, 계절에 일이 몰리는 상황에 현재 대응이 어렵다는 게 근로시간 개편 요구의 가장 큰 이유였는데 이 부분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이 한 주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책이 퇴보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근로시간 단위를 확대하면 총 근무 시간을 줄이겠다는 정부 입장에도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지금 분위기로는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여론이 쉽게 돌아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좀 떨어졌고요. 이 근로시간 개편안 앞으로 좀 어떻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도 계속 유연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만큼 이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근로시간 자체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이 60시간 이상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 시간은 줄이면서 탄력 근로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결국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개편 수용과 정착을 위한 방안도 정부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데요. 주당 근로시간을 늘릴 경우 원할 때 휴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선 쉽지 않다는 것이 이번 개편에 대한 불만 중 하나였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연차 휴가의 76%를 쓰고 있고 또 전 직원이 모든 연차를 소진하는 기업은 40.9%였습니다. 20대 직장인의 절반은 1년의 연차 휴가로 6일도 못 쓰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연장 근로를 해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 공짜 야근 문제까지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노사 문화를 바꿔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심층 분석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생수 사드시면서 비싸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편의점 생수 가격은 본사가 결정하는데 마진율이 최고 50%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00원짜리 한 병 팔면 500원 남는 장사라는 건데 고물가 시대에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생수 10병 중 2병 이상은 편의점에서 판매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등 모든 유통채널 중 점유율 1위. 그런데 판매 가격은 가장 높습니다. 국내 한 유명 브랜드 생수 500ml 제품의 편의점 가격은 1,100원.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사면 그래도 한 300원 정도로 싼 건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편의점에서 사게 되면 좀 싼 거를 산다고 하더라도 한 600원 정도 넘어서 편의점은 조금 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생수 가격이 비싼 이유는 편의점 본사가 생수의 높은 마진율을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적용되는 생수의 경우 제조사의 납품 가격과는 상관없이 유통업체가 판매 가격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편의점 본사들은 생수의 마진을 최대 50%까지 붙여 1,100원짜리 한 병을 팔면 550원이 남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편의점에서 주로 팔리는 담배, 주류, 즉석식품의 마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편의점과 경쟁하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 다른 유통채널의 생수 마진율은 30% 남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수는 마진이 꽤 높은 편이죠. 왜 그러잖아요. 물장사가 제일 많이 남는다고. 전문가들은 필수품인 생수의 특성과 1,000원 안팎의 제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 심리가 고마진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그렇다 해도 고물가 시대 편의점 업계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마진을 챙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생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늘 일상생활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가격이 높더라도 소비자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높은 가격이더라도 그걸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국내 편의점들이 일제히 동일한 가격에 생수를 판매하고 있는 것도 논란입니다. 의도성이 없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담합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 자율 경쟁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의 취지와는 정반대 결과를 낳고 있어서입니다. 편의점 업계는 생수 가격은 업계의 불문율처럼 정해져 있는 것으로 담합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한 업체에서 그 기준선을 설정하면 거기에 거의 부합하게 맞춰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메뉴를 까먹어? 경영주들도 그걸 싫어하겠죠. 편의점 업계는 제조사의 납품가 인상, 물류 비용 인상 등을 이유로 들며 최근 생수 가격을 약 16% 또 인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호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격변기를 맞고 있는 주류 시장을 놓고 롯데와 신세계 두 유통 라이벌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두 곳 모두 올해부터는 그룹 총수가 직접 나서 주류 사업을 챙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효성 기자입니다. 올해 유통과 주주총회 안건 중 눈에 띄는 건 주류 사업입니다. 오늘 열린 롯데 칠성음료 주주총회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통과됐습니다. 2019년 물러난 지 3년 만에 복귀로 주류 사업에 힘을 실으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롯데 칠성음료는 출시 4개월 만에 5천만 병 넘게 팔리며 제로 소주 시장을 창출한 처음처럼 세로를 앞세워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신 회장의 관심이 큰 와인과 위스키 관련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에 맞서 정용진 부회장이 주류 사업을 직접 챙기는 신세계 이마트도 이번 주주총회에 주류 소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합니다. 레드함 좋네요. 네. 네, 괜찮습니다. 가성비가 끝내줍니다. 이마트가 신사업을 정관에 추가하는 것은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업계에선 롯데 주류 전문 매장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으로 신세계가 조만간 스타필드에 대형 주류 전문 매장을 열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가 이처럼 주류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이커머스 업체와의 경쟁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주류는 인터넷 구매가 어려워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필수적인데 과자, 음료수 같은 연관 상품 소비로 이어지는 경향도 높아 매출 증대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주류 시장이 격변기를 맞고 있는 점도 한 요인입니다. 코로나로 회식 모임이 줄고 홈술, 혼술 문화가 정착되면서
소주와 맥주 위주의 국내 주류 시장은 위스키와 와인 등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 밖에 못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분출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걸로는 분출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와인이고 이제 위스키 같은 거였죠. 특히 이제 위스키가 뜨면서 토니워터라든가 부가적인 상품들도 매출이 덩달아 많이 올랐거든요. 유통 라이벌의 주류 시장 경쟁은 자체 증류수 확보, 해외 와이너리 인수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 국내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봄철 미세먼지로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구 질환 관련 시장도 급속도로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이 뻑뻑하고 이물감을 느끼게 하는 질환인 안구 건조증. 본격적인 미세먼지 계절이 다가오면서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안구 건조증 환자 수는 지난 2019년 기준 268만 명, 10년 전보다 1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FDA가 안구 건조증 신약을 허가하면서 치료제 시장의 급성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성과가 기대되는 기업은 한올 바이오파마로 꼽힙니다. 현재 미국에서 안구 건조증 치료제의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르면 올해 안에 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HLB 테라퓨틱스도 현재 4번째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유유제약 역시 국내, 호주, 러시아에 이어 미국과 유럽, 중국 등 12개국에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 내 7개 병원에서 240명의 안구 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이 진행 중입니다. 4월에 개최되는 세계 최대 안과학회인 아보에서 작용 기준에 대한 포스터 발표 진행 예정이며 오는 6월 2상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봄철 미세먼지에 장기간 스마트폰 사용으로 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국내 기업들의 치료제가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올해 2월 대구시가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면서 전통시장과의 상생 방안을 약속했었는데 대구 지역 이마트가 1호 상생 모델을 내놓으면서 다른 지자체의 의무 휴업 전환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지역 이마트 점포에 비치될 전단지입니다. 이 점포와 300m 거리에 있는 전통시장에 관한 소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마트는 대구 지역 내 전통시장의 판로도 대형마트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발굴해 이마트 자체 브랜드로 출시하거나 매장에서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대형마트에서 전통시장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통시장과의 협의를 통해 더 다양하고 지속적인 상생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대구 이마트의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은 대구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바뀐 뒤 나온 1호 상생 사례입니다. 올해 초 대구시와 대중소 유통업계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데 합의했습니다.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각 유통업계 간 상생 협력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발전을 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마트가 처음으로 상생 모델을 선보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의무 휴업일 전환을 추진하는 다른 지자체에서 참고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합니다. 이때까지 그냥 형식적인 상생은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 방안들이 많이 없었는데 아마 이마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고 대구에서 좀 더 구체적이면서 실질적인 상생 그런 사례들이 나와주면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2월 말 기준 대형마트가 진출한 전국 177개 지자체 가운데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 시행하는 곳은 전체의 3분의 1. 통상 경쟁 관계로 여겨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생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생기면서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의 흐름이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보험업계 노벨상으로 꼽히는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친인 고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에 이은 수상으로 2대가 함께 명예의 전당에 오른 건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세계보험협회가 2023 보험 명예전당 월계관상 수상자로 신창재 교보생명회장을 선정했습니다. 보험 명예전당 월계관상은 보험 분야의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보험의 노벨상으로 불립니다. 조시 란다우 세계보험협회 대표는 신 회장은 변화 혁신과 통찰적 리더십, 사람 중심 경영을 통해 보험 명예전당 정신을 구현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회장이 부친이신 고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도 교육보험과 교보문고 설립 등 국민 교육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인정받아 1983년 세계보험대상과 1996년 보험 명예전당 월계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신 회장은 보험 명예전당 66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를 이은 헌액자가 됐습니다. 신 회장은 선친은 교육과 보험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사랑한 기업가로 영원히 남고 싶어 하셨다며 이번 수상이 선친의 철학을 이어받으면서도 스스로 시대 흐름에 걸맞는 변화와 혁신을 꾸준히 잘 이뤄왔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 같아 더욱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신 회장의 인본주의적 철학은 교보생명의 사람 중심 경영을 현실화했을 뿐만 아니라 고객 보장 중심의 보험 문화를 선도하고 생명보험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입니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님의 세계보험협회 명예전당 헌액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산 신용호 회장님에 이어 이런 큰 영예를 안으신 것은 우리 생보계의 큰 경사라 생각합니다. 이 노벨상이라는 굉장히 받기 어려운 거거든요. 선대 신용호 회장에 이어서 신창재 회장께서 2대에 걸쳐서 수상하게 된 것은 한국 최초의 일이고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이러한 성과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이해관계자 경영의 정착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까지 이름을 올린 교보생명. 현재 추진 중인 금융지주사 전환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보험 명예전당 헌액식은 오는 11월 힐튼 싱가포르 오차드에서 열리는 2023 글로벌 인슈어런스 포럼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한국 ESG 경영학회가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가 좌장으로 김현창 회계사가 웹 3.0 디지털 노믹스의 ESG 경영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ESG 경영과 관련된 내부 통제 도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특위위원장,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 김상민 부산 디지털 상품거래소 추진위원장 등이 축사를 했고 관련 업계, 법조인 등 6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